다음은 유치권 성립 요건과 제한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이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일단 유치권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저도 이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제 유치권 책을 썼는데 실무상 이렇게 유치권을 다뤄볼 때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틀리고 오류가 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실무적으로 이제 어떻게 다루는 것이 틀리지 않고 해석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일단 실무가적인 입장에서는 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할 때 과연 저 유치권이 유효한 유치권이냐 아니면 무효이냐 또는 소멸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내는 것이 저희들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제 유효한 점유를 하면서 만약에 그 점유가 적법하다, 불법이면 뭐 유치권 요건 중에 하나가 빠뜨려지는 거니까요. 그거는 이제 유치권이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일단 유효하고 적법한 점유를 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일단은 뭔가 받을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채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채권 자체가 일단 유효한 것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채권하고 점유하는 물건 간에 결련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석에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제가 사례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 사례 1은 갑이 임차인인데 주점을 하기 위해서 이 주점을 예를 드린 것은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주점을 만들었는데요. 갑이 주점을 하기 위해서 건물주 을로부터 점포를 빌려서 1억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테리어 하는 그 공사업자 병에게 인테리어를 다 하고도 돈을 못 줬어요. 공사대금을. 그런데 이 점포가 이제 경매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소유권, 그 점포, 주점이 위치한 점포의 소유권이 정에게 낙찰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갑으로부터 못 받은 공사대금을 이유로 공사업자 병이 유치권 주장하는 이런 경우를 하나 사례 1로 드렸고요. 두 번째 사례는 갑이 주점을 하기 위해서 건물주로부터 점포를 빌려서 1억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대금을 다 줬습니다. 공사대금을 다 납부했고 또는 뭐 이제 공사대금 없이 자기가 직접 뭐 공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대금 문제는 아니고요.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점포가 경매되어서 정에게 낙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례는 지금 아까 공사업자 병이 개입하지가 않은 경우죠. 이때 이제 그 갑이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뭘 가지고 점포에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이 있다. 그 인테리어 비용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1은 공사업자가 못 받은 인테리어 비용이 유치권의 비담보 채권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법적인 용어를 조금 써보겠습니다. 비담보 채권이 된 것이고 사례 2는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그 임차인 갑이 투자했다라고 하는 뭐 인테리어 비용이 비담보 채권이 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례 1의 경우를 한번 분석해 보자면 우선 뭐 사례 1에서는 지금 공사업자 병이 그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병이 주장하는 채권이 뭐냐? 일단 이렇게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임차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공사대금 채권. 자, 그렇다면 이 공사대금 채권이 있냐? 유효하냐? 다시 말하면 받을 돈이 있느냐? 적어도 있다. 그죠? 못 받았으니까요. 받을 돈이 있다. 그런데 그 채권이 뭐 점포 소유주, 예전에 예전 소유자인 또는 현재 소유자인 그 정에 대한 채권이 아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유치권의 어떤 성립 요건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적어도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고 채권은 유효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사대금 채권과 점유하는 목적물, 이 점포 아니겠습니까? 점포 사이에 결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업자가 했는데 그 점포를 점유한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관련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성립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사례 2의 경우에는 갑이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임차인이.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채권이 뭐 인테리어 비용을 뭐 이유로 해서 그 주장을 하는데, 그 인테리어 비용이란 것이 과연 뭘까? 뭐 채권이란 것이 채권으로 성립될 만한 것이 있을까?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인테리어 비용 투자했으니까 뭐 1억 원 투자했지만 그게 과연 채권으로 뭔가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렇게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채권이 성립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죠? 인테리어를 투자했는데 그 점포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그럼 과연 내가 뭘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게 필요비 유익비 정도가 아닌가. 법률상으로는 필요비 유익비.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또 필요비 유익비는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은 결련성 있는 채권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또 필요비 유익비 포기도 뭐 우리가 실무상으로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따져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건물주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요. 이게 이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등장하는 그 분야가 경매거든요. 경매는 우리가 자기가 원하지 않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거를 물건을 뺏어서 환가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그래서 채권자한테 그거를 이제 분배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경매 특성상 채무자 내지 소유자가 이렇게 경매를 경매를 방해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술책을 하려는 그런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고민하다가 임차인하고 이렇게 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상으로 임차인이 시설한 어떤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이런 부분은 5천만 원 선에서 보존해 준다.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5천만 원 선에서는 보존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했다로 치면 그 약정은 나중에 어떤 청구권이 되지 않습니까? 유효한 청구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약정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긴 한데요. 실무상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간혹 드물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례도 좀 뭐랄까요, 정확하게 판단 안 했더라고요. 좀 가정적인 판단을 해서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는데,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임차인의 인테리어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유치권으로서 이렇게 파워풀한 유치권으로서 둔갑할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패턴을 과연 그 점유를 하는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하는 사람이
무슨 채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분석. 그게 일단 1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채권이 목적물, 점유하는 목적물과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분석이 두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석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고 비교적 쉽게 이제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